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회 경기권 클러스터 언택트 비즈포럼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기업성장지원팀 허지민 주임입니다. 본 비즈포럼은 클러스터 네트워크 활성화와 비즈니스 성과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 주제는 기업의 개방형 기술 혁신과 투자 전략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운영실 장한나 실장님과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김성수 실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본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 저희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조업 분야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이 함께 모이는 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지역본부는 총 6개의 미니 클러스터가 운영 중이며 분야별로 자동차 부품, 뉴그린 M&S, 금형 스마트테크,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성남 바이오앤뷰티, 스마트 제조 융합 MC가 있습니다. 세부 지원 사업은 크게 R&D 촉진 과제와 R&D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먼저 R&D 촉진 과제는 MC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의 연구 개발을 전후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출원, 마케팅 분야, 교육 훈련, 기술 이전, 컨설팅, 인증 시험 분석, 데이터 진단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비율이 70%이며 지원 금액은 2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비율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사업은 크게 단년도 중형, 단년도 대형 R&D가 있습니다. 단년도 R&D는 1년짜리 국가과제 사업으로 유망소기업, 현장 맞춤형, 이전기술 사업화 R&D가 있으며 국비는 최대 2억원 지원입니다. 단년도 중형 R&D는 다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과제로 2년 동안 최대 국비 8억원 지원입니다. 단년도 대형 R&D는 경기권이 올해 산업대개조 산단으로 지정되어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개발 사업화 R&D로 2년 동안 국비가 최대 8억원입니다. 이상 클러스터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기업성장지원팀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설명을 마치며 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니 클러스터 회원사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기업 경영을 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강의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운영실 장한나 실장님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의가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투자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한나입니다. 여기 경기도인데 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왔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국에 저희와 같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개 센터가 있고요. 물론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창조경제, 저희 기관은 원래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이번 정부에서 창업기업 지원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투자 업무를 해라, 이런 미션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투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민관 그리고 공공에서도 투자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에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중소 중견 기업을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중소 중견 기업 분들이 외부에서 이제 혁신을 찾기 위해서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템을 찾고 싶은데 저희 센터에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천시에 제안을 해서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제안을 했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 센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까지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오픈 이노베이션과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제가 아까 2019년부터 투자 업무를 해왔다고 했는데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창업 3년 이내 기업, 아주 초기 단계 기업에 시드 자금, 기업당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부터 2년 동안 24개 기업에 1억 원을 투자를 하니까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동안 사업 단계별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1억 원, 2억 원을 투자를 해줬는데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계속적인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 인천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천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게 인천혁신 모펀드라는 이름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600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총 6천억 규모로 투자 재원을 만들어서 창업기업에 단계별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근데 기왕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거면 좀 더 혁신적으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시 자금과 여기 표에 보시면 밑에 인천 비전기업협회 1억 원, IP 경영자협의회 1억 원, 경기 인천 기계공업 협동조합 2억 원, 요런 기업 단체에서 저희 펀드에 출자를 하고 그 출자한 돈을 가지고 엄마 펀드를 만들어서 벤처 캐피탈이 만드는 자펀드에 출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인천 비전기업협회, IP 경영자협회, 경기 인천 기계협동조합 분들이 여러분 같은 다 중소 중견기업 분들이 회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요 협회 분들이 이 펀드에 출자를 결정을 한 이유가 저희 펀드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만나고 싶은 거죠. 저희가 이 인천혁신 모펀드를 만들어서 뭐 공유 서비스 펀드, 지식재산 펀드, 글로벌 펀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 펀드, 뭐 혁신 성장 펀드 이렇게 다양한 펀드에 출자를 하고 그러면 그 출자한 펀드에서 스타트업 창업 기업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창업 기업 중에 우리 비전 협회라든지 IP 경영자 협회에 소속된 중소 중견기업 분들하고 협력 연계가 가능한 스타트업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연계하고 발굴해 주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요 협회 분들한테 이런 사업의 목적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출자를 하면은 조성된 펀드를 통해서 국내 벤처 창업기업 육성에 동참을 하는 그런 공공적인 목적도 하게 되고요. 의외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비전기업협회, IP 경영협의회 이런 분들이 물론 출자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또 펀드가 수익률이 잘 나면 그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이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렇게 협회를 만들었는데 인천에 우리가 인천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는데 인천 지역 창업기업에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작은 금액이지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또 관내 중소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사업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마련해 주고요. 또 이 펀드가 투자를 하면은 또 회수가 되잖아요. 투자하고 원금 플러스 수익이 회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또 펀드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벤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저희 센터가 할 거고요. 이런 사업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까지 확장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의,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데 이거 이제 처음 정의는 2003년도에 미국 버클리대 하스 경영대학원 채수 프로가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됐고요. 왼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기존의 전통적으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 신규 개발 비용을 들여가지고 신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제품 만들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보롯이 그 회사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찾는 활동을 우리 자체적으로 아니고 내부 외부에서 찾아서 그거를 같이 협력하는 활동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밑에 보시면 내향형과 외향형이 있는데 내향형은 이제 외부의 자원을 가져오는 거죠.
외부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기술 구매, 그리고 외부 대학이나 스타트업과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요즘 실제로 이제 대기업 같은 곳에서 스타트업에 연구 개발비를 주면서 이거 연구 개발이 성공을 하면은 우리랑 같이 공동으로 지적 재산권 권리를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예 합작 벤처 설립을 하는 거죠.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중소기업끼리 서로 자금을 출자를 해서 합작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그런 벤처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이 직접 벤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센터 같은 투자 기관이 만드는 펀드에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벤처 투자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인수 합병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내부의 역량으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아예 해결책을 공모를 해서 해결책을 하는 경우고요. 일례로는 그 여러분들 맥주 마실 때 좋아하는 프링글스라고 감자칩이 있는데요. 그 감자칩 중에 감자칩 안에 이제 그림이 새겨진 감자칩이 있어요. 그 프링글스라는 회사에서 이 감자칩 안에 식용 색소를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부적으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해서 해결책을 구했는데, 저기 시골에 있는 빵집에서 빵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프링글스에서 감자칩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해결책 공모하는 것도 있고요. 사용자 혁신, 집단 재산 활용,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뭐 대학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을 스타트업에 판다든지, 아예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부적으로 하면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예 스핀오프를 해서 자회사를 아예 만드는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에 오픈 이노베이션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미지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은 중소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코토라라든지 이런 기업 지원 기관에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픈 이노베이션 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따가 제가 중소 중견기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치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뜹니다. 이런 모든 포스터가 보시면 이런 포스터들인 거죠. 아모레퍼시픽, LG전자, 농심에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포스터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퓨처플레이는 투자기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퓨처플레이에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비를 주고 우리 아모레퍼시픽에 적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투자를 하고 기중에 괜찮은 스타트업 개발 제품이 있으면 아모레퍼시픽에서 양산이라든지 마케팅을 해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까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전 분야로 LG 홈테크 이노베이터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한 기업 중에 가습기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IoT용으로 해가지고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LG전자 모든 제품하고 인터넷 통신이 되면서 LG전자 앱에서 우리 가습기 만드는 기업의 제품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LG전자에서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도 농심이 가지고 있는 생산 인프라와 마케팅 능력 이런 거, 그런데 농심 자체적으로 물론 신제품 개발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외부에 좀 더 혁신적인 제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식품 관련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대기업에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나라 경제를 활성화할 방법은
역시 창업밖에 없다. 창조경제,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도대체 경기 테크노파크 이런 곳 있는데 어떤 게 차이점이 있나요? 왜 굳이 만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대기업, 전담 대기업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하고 한진이 저희 협력 대기업이고요.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협력 대기업으로서 롯데 자사의 이제 유통망을 활용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B2C 제품을 발굴을 해서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KT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KT 자체 사업 연간 2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2억 원 정도 저희 센터에 기부금 형식으로 주어서 하기도 하고 KT에서 직접 지출을 하기도 하고요. 스마트 엑스랩 사업이라고 주로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을 선발을 하고 기업 발굴을 해서 그 기업의 제품 만드는 거를 지원을 해줬고요. 또 KT랑 사업 협력할 게 있으면 또 협력을 해주었고 사례로는 저희가 이제 선발한 기업 중에 안전모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쓴다거나 아니면은 요 바크를 잠그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스타트업이 만든 거는 그 안전모를 작업자가 썼는지 안 썼는지 안 썼으면은 쓰라고 바로 안전모 착용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은 KT 엑스랩 사업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고 KT의 협력 자회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KT에서도 계속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 협력을 하는 이게 이제 대기업이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업 중에 대기업 중에 한진도 있는데요. 한진도 이렇게 KT처럼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한진의 그런 물류 사업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물류 관련 공모전이라든지 물류 기업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예로 저희가 그 2015년도에 요 물류 창업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대표님이 대기업에서 IT 프로젝트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제 창업을 딱 하려고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셨는데 모든 게 이제 IT 플랫폼화가 되고 있는데 유독 퀵 서비스만은 전통적으로 전화해서 오토바이 가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퀵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래서 일단 서울 관내에서 지하철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3시간 이내 배송을 목표로 5,000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이용을 하지 않고 지하철로 배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퀵 서비스 뭐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2만 원 이 정도 줘야 되는데 5,000원에 배송을 하는 그런 퀵 서비스 5,000원 기업 그 스타트업이 물류 관련 공모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퀵 서비스를 배송을 하려면 어쨌거나 그 창고가 있어요.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류 창고를 스타트업 너네가 이용을 하고 대신에 너네는 그 개발한 시스템을 우리 한진의 택배 서비스인 파발마라고 특급으로 배송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또 사업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기업이 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뭐 예산도 충분하고 인프라도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은 중견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선보엔젤이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부산의 전통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보그룹이죠. 선보그룹에서 2세, 요즘 이제 1세가 있고 2세, 1세분은 한 3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하셔서 선보그룹을 이렇게 일궈 놓으셨고 이제 2세분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오셔서 이제 경영권을 받으면서 사업을 이제 좀 더 키우려고 한 5년간 선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선박 평형 툴을 만드는데 150억 원이 들었대요. 5년간. 근데 150억 원이나 들어서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상용화 과정에서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야 150억을 내가 그냥
한 15개 기업에 10억 원씩 투자만 했어도 이게 물거품이 돈이 날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선보 2세분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기업 경영 2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투자 관점에서 보려면 투자 관련 회사를 아예 설립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본인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보 엔젤을 설립을 하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계시는 투자 전문가를 공동 대표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영찬 선보 2세 그리고 오종은 투자 전문가 요 분이 대표가 되어서 2016년 2월 달에 부산에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은 울산, 광주,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요. 아시아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싱가포르, 베를린까지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보 엔젤이 처음에 시작을 했으나 이제 부산이라든지 울산 그 중견기업분들이 요 뜻에 동참을 해서 다 선보 엔젤에 출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본 총계가 100억 원이 되었고 임직원 수는 27명. 이 오른쪽에 보시면 선보 엔젤 파트너스 주주해가지고 선보 유니텍, 현대공업, 현대알바 이렇게 8개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기업들이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선보 엔젤 파트너스의 주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선보 엔젤 파트너스는 창업 초기 기업에 시드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창업 초기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더 많은 자금을 받으려면 벤처 캐피탈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라이트 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먼트라고 아예 벤처 캐피탈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도 보시면 주주가 선보 유닛 때부터 15개 부산 울산 지역에 이제 중심이 되는 중소 중견 기업 15개 기업이 주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선보 엔젤 파트너스랑 라이트 컴바인 인베스트에서 투자를 검토했던 기업들은 지금까지 120여 개 기업의 창업 아이템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보 엔젤이라는 모금 사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엔젤 클럽이라고 파운더스 하우드 13이라는 그냥 클럽 형식으로 스터디 클럽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보 엔젤 2세분이 본인하고 뜻이 맞는 2, 3세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모여가지고 투자라든지 이런 산업계 전반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고 또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투자 유치 사업 계획서 들어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기적인 라운드 테이블로 발전을 해서 스타트업 투자 유치 사업 계획서 발표회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 관련 강의를 하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을 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더 큰 펀드 중견기업 연합펀드라고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소문이 나니까 산업은행에서 먼저 손을 벌린 거예요. 중견기업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연합펀드를 만들면 산업은행에서 출자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KDB 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해서 413억짜리 부산, 울산 지역에 이제 중견기업 15개 기업이 출자자로 들어가고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더 많은 기업당 15억 원 이상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이 선보 엔젤 파트너스의 주주로 계시는 기업분들이 다 해외 네트워크에 다 있잖아요. 그거를 스타트업을 해외 진출하는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동남아는 싱가포르, 유럽은 베를린 사무실도 직접 법인을 또 냈습니다. 근데 그 투자 기관이 투자를 하려면 우수한 기술을 또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스트는 울산의 기술 경영 쪽에 유명한 대학인데요. 유니스트에 정말 같이 협력하고 싶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처음에 5억 원을 다 기부를 하고 유니스트에 입주를 해서 유니스트에 있는 150개 연구실을 직접 다 방문을 하고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을 15개 기술을 직접 선발을 한 거죠. 중소 중견기업에서 이 기술은 우리가 가져가면은 개발할 수 있어. 양산할 수 있어. 마케팅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거를 인수합병도 할 수 있어. 이런 관점에서 15개 기술을 선발을 하고
투자 검토에서 그 첫 번째로 이제 리포마라고 조인트 벤처, 선보엔젤과 조강페인트라는 중견기업에서 같이 공동으로 자본금 출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보엔젤 같은 경우에 지금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2019년까지 총 50개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그 기업들이 노란색은 이제 후속 투자를 받았고 이제 그 기업의 투자 방식으로는 조인트 벤처 하는 경우가 27개, 그리고 단독으로 선보인데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이 최초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서 아무 데도 투자하지 않은 원석 같은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최초 투자, 이렇게 지금까지 또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그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을 중소 중견기업이 가져가서 양산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보엔젤의 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대표 성공 케이스로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경우, 그리고 공동 투자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조광페인트 아까 사례 말씀드렸죠. 리포마라고 백금 대체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광페인트와 선보엔젤이 같이 자본금을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또 기성전성 같은 경우에는 고부하 가치 케이블을 만드는 법인을 새롭게 설립을 했습니다. 이런 그 전통적인 조광페인트, 기성전성 다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업 분야를 가지고는 시장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뭔가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선보엔젤 2세 분들과 요 파트너 기업들 2, 3세 분들이 다 우리가 정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같이 설립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선보 유니텍 같은 경우도 선박용 격벽 통신 장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를 아예 만든 거죠. 조인트 벤처로 해서. 그리고 어묵은 많이 아시죠? 삼진어묵 같은 경우에도 아예 동남아 쪽 이런 쪽으로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조인트 벤처를 아예 새롭게 F&B 브랜드로 만들었고, 삼진어묵 글로벌이라는 아시아 생산법인 유통 산업도 조인트 벤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연합펀드에서 이제 공동으로 투자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선보엔젤 자체 출자자 분들이 중견기업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즘은 야, 우리가 그 골프장 이런 것도 하나 인수하고 싶은데, 근데 중견기업 혼자로서는 힘들잖아요. 골프장 전체를 인수하려는데 많은 자금이 드니까. 그러면은 야, 우리가 그 18홀인데 한 홀당 하나씩만 투자하는 걸 해가지고 골프장 같은 것도 하나 인수해보자. 이런 것도 지금 뭐 의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 기업들이고 물류가 필요하잖아요. 물류. 그러면은 우리 파트너 에 있는 뭐 15개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류 기업을 아예 만들자. 그래서 물류 관련 기업을 조인트 벤처로 만드는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견 기업이 대기업만큼 자금이 풍족하지 않고 나 혼자로서는 뭐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선보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파트너를 이뤄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다 2, 3세시거든요. 1세대 분, 그러니까 선보인젤 2세 분도 제가 그 새로운 혁신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보엔젤이라는 아이 투자 기관을 하나 만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1세대 회장님한테. 근데 회장님이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고, 그래 나도 300만 원 가지고 창업했어. 내 사비로 20억 줄 테니까 하나 만들어서 잘 해봐. 청년기업 우리가 한번 육성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청년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견기업의 새로운 혁신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하고 오히려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선보인젤 사례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굉장히 성공된 사례로 좀 유명한 사례이고요.
저희 인천도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선보인제 그런 파트너처럼 그렇게 활성화된 사례는 없지만 이미 저희 인천에도 이런 기업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기업인데요. 파버나인이라고 여기는 대기업 1차 벤더예요. 대기업 1차 국내 굴지의 대기업 1차 벤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조 생산하는 삼성의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생산 기술력과 제품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제조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 플랫폼 노하우 스타트업과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로 인공호흡기 스타트업이 만든 인공호흡기를 이게 여러분들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품을 시제품 하나 만드는 거 하고 그 시제품을 양산을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우리 스타트업들은 그냥 시제품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규모 있는 양산을 하기 위한 인프라와 자본 이런 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파버나인에서 스타트업이 만든 인공호흡기를 가져와서 양산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스타트업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파버나인 입장에서는 그런 양산 생산 자체를 인프라 현물로 출자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매출액이 나니까 매출액의 일부를 스타트업과 파버나인이 나눠 갖는 이런 구조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파버나인 회사 자체의 인지도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수산중공업 파버나인 등 10개사가 한독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혁신센터에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파버나인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독일의 부품 장비 기술 협력센터에 입주를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든지 어떤 혁신적인 내부의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내부의 저항력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파버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통적인 제조기업이잖아요. 전통적인 제조기업. 그리고 삼성의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정적인 매출이 계속 들어온다. 이런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파버나인 대표님이 외부에서 전문 이사,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사를 영입을 했어요. 외부에서 영입을 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하러 저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결단력이 강하죠. 근데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네. 그럼 내부 저항성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부에서 영입한 그 이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 개발도 하고 상용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파버나인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어떤 혁신 모델을 설계를 할 때 대표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 제가 24개 기업에 23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뭐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 예산을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48.5억 원 중에 이제 10억 원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죠. 그리고 30억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에 제안을 해서 예산을 받아왔고요. 8.5억 원은 제가 그 민간 출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민간 출자자 중에 DY와 대봉 LS가 있잖아요. DY, 대봉 LS, 남동공단에 상장된 기업들입니다. DY는 현대차 벤더 회사고요. 근데 DY도 자체적으로 투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죠. 왜 투자 사업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정말 혁신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겠다. 이래서 투자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 센터도 투자 사업 하고 있는데 저희 조합에 출자 좀 하시죠. 처음에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년 지난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투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조기업이잖아요.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투자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혁신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업을 발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만든 조합에 출자를 해주셨고
저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DY에서 또 후속 투자라든지 인수 합병을 위해서 검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센터가 만드는 조합에 출자를 하고 대봉 LS 자체에서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시는 회사 중에서도 이렇게 벤처 캐피털이 만드는 펀드에 이미 출자를 한 기업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가 투자한 회사들이거든요. 투자한 회사들 중에 여기 보시면은 MOP라고 있잖아요. 세라믹 소재 개발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 기업인데요. 요 MOP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KT에서 하는 스마트 엑스랩 사업을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한 기업인데요. 그 나노브릭이라고 소재 관련 상장된 기업에서 연구 인력 3명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셨어요. 연구 인력 3명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 3D 프린팅이 있으면 3D 프린팅의 원료가 되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 소재 배합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나서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 2019년도에 2억 원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개발 인력만 3분이 있으셔가지고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영업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을 2019년도에 2억 원을 투자를 하고 저희랑 파트너 관계에 있는 여기 보시면 탭엔젤 파트너스라고 여기도 투자기관인데요. 이런 탭엔젤 파트너스의 기업 분석을 하는 의뢰를 맡겼죠. 근데 탭엔젤 파트너스에서 MOP를 기업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제조 기업의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상한 화장품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7억 원 정도 연구개발비 써가지고 거의 내일 모레면은 이게 거의 자본이 바닥나는 상태인데 탭엔젤에서 보기에 여긴 기술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탭엔젤에서 이 MOP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탭엔젤 파트너스랑 저희 센터랑 이 기업 이제 기술력만 좋은데 마케팅, 영업 그리고 이제 자금 관리, 출자자 관리 이런 게 너무 부족하죠. 그런 거는 이제 저희랑 탭엔젤 파트너스의 도움을 받고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에코 프로 BM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실 분은 이제 소재 2차 전지 소재 만드는 기업인데요. 에코 프로 BM이 만든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근데 그게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MOP의 제품을 에코 프로 BM에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테스트가 돼서 매출액이 확정이 되면은 그 것만으로도 연간 100억 이상의 정도 매출액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발굴해서 투자한 기업인데 이제 에코 프로 BM도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위해서 투자 기관을 만들었고 그 투자 기관에서 우리 이제 MOP에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를 한 기업의 소재를 직접 에코 프로 BM이 쓴다면 이제 투자한 기업이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되겠죠. 이렇게 저희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아이케어 닥터인데요. 요 아이케어 닥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2019년도에 여기도 2억 원 투자한 기업인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진 피부과 의사 선생님인데 본인이 이제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환자로 대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돈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환자에 정말 필요한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홈페이지 상에서 의사랑 직접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회사를 의사 선생님 하시면서 설립을 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잘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이제 승인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홈페이지 상에서 원격 진료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단받고 약은 우편으로 받아요. 받고 그러면서 저희가 2019년도에 20억 밸류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80억 밸류, 2019년, 2020년, 2021년 이제 2.5년 만에 20억 밸류에서 80억 밸류 한 4배 정도 기업 가치 자체가 뛴 거죠. 주식이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 가격이. 그 80억 밸류에 20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 20억 원 투자 기관 중에 우미건설이라고 건설사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건설사들도 새로운 혁신 모델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투자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투자한 기업인데 그렇게 투자를 받은 사례고요. 여기 보시면 또 그 가운데 as we make라고 큐마켓이라고 온라인 슈퍼마켓 큐마켓이라고 있잖아요. 이 큐마켓은 그냥 앱으로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온라인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천에 2개 슈퍼 그리고 경기도에 6개 슈퍼 총 8개에서 최근 8개월 동안 매출액 30억 원을 냈습니다. 물론 그게 매출액, 그 거래액이 30억 원이고요. 그 중에서 수수료는 여기서 이제 3%를 떼가거든요. 근데 이 큐마켓이 작년에는 총 거래액이 7억밖에 아니었어요. 올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과연 큐마켓의 경쟁력이 있을까 싶죠, 여러분. 왜냐면 배민, 쿠팡 다 있잖아요. 배민도 동네 이게 슈퍼 물품 주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큐마켓은 내가 단골로 다니는 슈퍼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단골로 다니는 동네 시장지 마트가 저희 집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데 가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배송료 한 3,000원만 내고 앱에서 주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큐마켓이 앱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슈퍼가 배송 자체 배달 기사가 있는 슈퍼가 있는데 배송 기사가 없는 슈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큐마켓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1톤 다마스 트럭을 가지고 배달을 하는 물류회사에 아예 투자를 했어요. 아예 투자를 해서 요즘은 이것도 이제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인 거죠. 우리 큐마켓은 온라인 앱 주문 솔루션은 있으나 배송을 하려면은 배달을 할 수 있는 오토바이나 뭐 용달이 있잖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스타트업 물류 회사에 아예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요즘 스타트업 창업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요 큐마켓 대표님이 지금 나이가 28살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건 한 2년 전에 어떤 뭐 청년 창업 공모전 이런 데 가서 이제 공모전 발표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는 이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은 8개월 동안 거래액이 30억이잖아요. 근데 2년 전에는 한 달에 매출액 한 번 100만 원? 그 매출액 100만 원을 어떻게 내냐면 본인이 이제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엄마한테 오는 그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물품을 박스에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발 능력이 되니까 그냥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회원가입을 하면 자취생한테 필요로 하는 제품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구루마 밀대를 가지고 후문.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발표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학교 창업 그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앱을 만들어 가지고 구루마로 이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창업을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이버에 취직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이버를 때려치고 본인이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 저희 센터에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와서 그 창업스쿨이라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교육해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2달 동안. 그 창업스쿨 들으라고 했더니 창업스쿨도 듣고 정부에서 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년 전에 보고 이 청년 대표자를 1년 동안 키운 거죠. 될 만한 새싹을 발굴을 하고 좀 부족하니까 창업스쿨 한 2달짜리 한번 좀 들어봐요. 그도 듣고 정부 지원 사업 한 1억 원짜리 있는데 그거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제 이 기업이 그동안 이제 뭐 막 이상한 거 많이 해봤죠. 2년이니까 뭐 자체적으로 뭐 비타민제도 하나 만들어보고 뭐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이제 정착을 한 거죠. 온라인 슈퍼마켓으로 정착을 해서 올해 이제 8개월 동안 매출액이 무려 이제 30억 원, 거래액이 30억 원 정도 되는 이런 투자 창업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세븐 미어캣이라고 있잖아요.
세븐 미어캣. 미어캣 아시죠, 여러분들? 미어캣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는 카페24 출신 세 분이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카페24? 그냥 월급 많이 받고 거기 있을 것이지 왜 창업을 하셨을까? 네, 나와서 카페24 출신 세 분이고 한 분은 주차장 아파트 주차관제 플랫폼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이게 그 대당 3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원가를 80만 원에 절감을 하고 아파트에 이 주차관제 플랫폼을 납품을 하는 대신에 이 주차관제 플랫폼에 연결된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내가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주차관제 플랫폼에서 그 자동차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지금 뭐 아침에 나가셨을 때는 파손이 없었는데 여기가 좀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도 앱으로 바로 알려주고 그리고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측정을 해서 차량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세차 부르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죠. 아파트 주민들은 그 앱을 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앱을 계속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카페24 출신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우리 그 대기업에서 만든 투자 회사에서 여기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투자한 아이템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 몬드리안 AI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요즘 그 창업 기업들은 빨라요. 여러분들 중소 중견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그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나오셔서 창업을 하신 기업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표님 왜 대기업 중대기업 때려치고 나오셨어요? 내가 다니다가 이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장을 휘어잡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야 그거 하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드롭 당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창업을.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체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거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농담 삼아서 저희 센터에 이제 KT 출신 임원하시다가 나오신 분이 있는데 본인도 농담 삼아서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골프채를 들고 오려면 힘들다. 골프채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그냥 그 손실만 나고 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은 조직이 크고 의사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빠르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빨리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고객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걸 보고 빨리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런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 찾는 거를 외부 스타트업들한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은 잡으셨는데 그래? 그럼 나도 그런 거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타트업 어떻게 만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지만 경기도에도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스타트업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혹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실 기회가 되시면 똑같이 저희처럼 스타트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역협회인데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을 연계를 해서 만나서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궁금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는 여러분들은 얼굴을 직접 못 뵈니까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제가 얼굴을 직접 뵙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더 해드릴 수 있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꼭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 궁금하신 사항이라는 거는 주최 측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해주신 장한나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강의로 한국나노기술원 김성수 실장님의 공공기술 이전 및 스마트 공장 구축 솔루션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나노기술원 김성수입니다. 오늘 그 기업의 개방형 혁신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고정밀 그 무게 센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중소기업 생산 라인 전후 공정 등 무게 검사 정불 판정용 산업용 센서인데요. 압력 센서입니다. 네, 먼저 그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개방 혁신 관련입니다. 네, 현재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집적과 크기가 핵심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 사이즈가 커질수록 대면적일수록 코스트가 다운되는 측면이 있어서 크기가 핵심이고 소품종 대량 생산, 그다음에 이제 개발된 생태계라면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것은 시대에서는 저전력, 초경량, 초고속, 유연화로의 급속 진화, 신수요 창출 및 폭 다양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이라는 게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기계를 지능화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이제 기계를 지능화하는 부분이고 이 기계를 하는데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요. 오늘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그 무게 센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협업, 융합, 가속과 생태계의 중요성이 지금 현재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AR, VR 등 신규 응용의 등장으로 글로벌 ICT 업체들의 자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 M&A를 통한 기술 개발이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ICT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드웨어 기업들을 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들이 차세대 반도체 기업의 그 하드웨어 기업들을 그 품고 가고 있다. 일례로 그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소기업 그 정부 R&D 사업에서 또 주관기관하고 공동개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관기관이 하드웨어 기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한 5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관기관이고 하드웨어 기업이 그 공동개발기관으로 가면 좀 어색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공동개발기관이 하드웨어 기업으로 해서 많이 이제 과제 같은 것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 2020년도부터는 이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로 넘어갔고요.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가상현실 및 자율주행 등의 수요가 반영되는 지능형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예. 여기에서 시스템 반도체 안에는 지능형 반도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이제 지능형 반도체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4차 산업 시대 이제 기술 확보 전략으로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많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모두 직접 개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면 이제 외부 공공 연구기관들의 그
그 연구 개발 결과를 활용해서 기존의 그 재발 제품의 위험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회피 전략이죠. 회피 전략 차원에서. 그래서 아웃소싱을 해서 연구 개발비는 좀 다운을 시키고 경쟁력은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술을 외부 조달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업은 없겠지만 기술 개발은 꼭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시더라도 예? 이제 패밀리 특허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그 리스크를 개발된 제품의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신제품의 출시를 좀 가속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시장 수요에 부합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그 기술의 외부 조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 제품의 그 수명주기 단축 문제 해결이 되든지 유사 대체 기술의 급속한 추존에 대응하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도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허 이제 공공기관의 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그 타인이 쓰신 거잖아요. 예, 타인 사람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매칭도는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 타인이 쓰신 특허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저건 해봐야 되겠다. 그건 매칭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고 이제 가격은 당연히 이제 이전료로 올라가겠죠. 예. 뭐 그런 기술을 선택하셔서 가져오셔서 신제품 개발을 하셔도 되고 예? 기존의 그 제품 개발의 위험을 회피하는 차원이든지 아니면 유사 대체 기술의 급속화 추진을 방지한다든지 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그 공공기관의 그 개방의 혁신 차원의 그 기술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산업용 고정밀 무게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마트 공장이죠. 예. 이 제조 분야의 측정 대상별 센서의 종류를 한 20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초음파 거리 센서부터 예. 적외선 장애물 간지 센서, 가속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부터 20번째 그 전류 측정 센서까지. 뭐 오늘 이거 다 스마트 공장에 이제 측정용으로 쓰이는 센서인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압력 센서, 누르는 힘의 강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 압력 센서라는 게 무게 센서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응력계로도 사용됩니다. 부재가 이렇게 뒤틀리는 거죠.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응력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압력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소자인데요. 예, 반도체 소자를 활용해서 이제 압력 센서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림에서 이제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이제 웨이퍼인데 6인치 웨이퍼입니다. 거기 칩이 제작이 돼 있고요. 이제 반도체 소재 칩을 활용하면 정확한 저항 설계하고 제작이 좀 가능합니다. 예. 이 소자를 뭐로 활용을 하냐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트레인 게이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저항 제작이 좀 가능하고 그럼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고정밀이 되겠죠. 또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6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수만 개의 그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온도 보상도 가능하고 또 이제 낮은 소모 전력, 배터리 소모량을 낮출 수 있는 상태에서 라이프 타임을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 그 다음에 무선 IoT 기술과의 결합도 가능하고 예. 좀 더 나아가서 그 반도체 그 소자를 가져오셔서 어떻게 하냐.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 반도체 소자의 다이아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이아프레임 부만 떼어서 이제 반도체 스트레인 게이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메탈 바디 그 부재가 있고요. 거기에다 두께가 한 20 마이크로 이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서 압력을 인가하고 그거의 힘의 정도에 따라서 물론 이제 시스템 브릿지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게 센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금속 스트레인 게이지를 좀 활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 반도체 스트레인 게이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반도체 그 스트레인 게이지보다도 더 정밀한 그 무게 센서로 활용되는 게 있습니다. 마그네틱 셀입니다. 우측에 있고요. 우측 상단에. 그래서 그 마그네틱 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마그네틱 셀이라고 해서 그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 사토리우스께 유명하죠. 저걸 한 번에 가공을 하는 겁니다. 저 모듈을. 각 부재들 붙여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것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압력에 의한 저항체의 기계적 변화를 피스톤 브릿지 회로를 통해 정기적 신호로 변화하는 센서, 측정 대상의 변형 상태, 측정 대상의 하중 등을 측정하는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게 센서하고 응력계, 재난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죠. 응력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 그 칩, 다이아프레임에서만 떼어와서 20마이크로 정도로 알루미늄 메탈 바디에 부착을 하고, 이제 부착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패키징입니다. 이 패키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4차 산업에서 시스템 반도체 역할이 중요하게 됐고,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뭐 파운드리도 중요하고 팹리스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제 뜨고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는 데가 있죠. 이 패키징 쪽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하고 이제 테스트 쪽이 이제 중시되고 있는데 이 업계를 통칭해서 오사트라고 합니다. 오사트라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사트. 이 오사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는 일단은 대규모 그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효율을 얻는 것보다 이 오사트 쪽, 패키징 쪽에서 효율을 손실을 방지하는 것, 패키징하면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패키징이 중요하고요. 뭐 좀 오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 스트레인 게이지 관련된 그 주요 요소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소 기술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비저항, 전기 전도도, 이 출력 부분이라든지 이제 게이지율이죠. 안전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분해능은 당연히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현성이 좋아야 됩니다. 측정의 내구성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재현성 계속 그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은 측정 가능 하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환경에 따른 온도 보상 등 결과 캐리브레이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단가, 공급 단가, 절감 등이 이제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그 반도체 스트레인 게이지 기반의 무게 센서, 그 로드 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속박 스트레인 게이지를 활용했습니다. 왼쪽이 이제 금속박인데 금속박 4개의 필름을 저항을 4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공정 우측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는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칩의 저항 4개를 형성하고 무게의 응력에 의한 저항의 변화를 측정해서 환산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무게 측정의 원리죠. 무게 측정의 원리를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러면 기존 것하고 어느 독창성과 경제성, 차별성, 경쟁 우위는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은 이제 마그네틱 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편화된 금속박, 금속선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고 좌측은 이제 반도체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분해능 쪽으로서는 이제 마그네틱 셀이 연구실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 부분이 이제 고정밀 센서입니다. 지금 초고정밀이죠. 초고정밀. 240만 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박 스트레인 게이지는 분해능이 5,000분의 1 정도가 이제 보편화됐고요. 이 반도체 스트레인 게이지는 한 10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게이지율은 역으로 다시 보시면 이제 개발할 반도체 스트레인 게이지는 100 정도가 나오고요.
금속박 스트레인 게이지는 2. 마그네틱 셀은 이제 무관하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히스테리시스는 이제 반도체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안전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마그네틱은 이제 히스테리시스가 있고요. 마그네틱 셀은 없습니다. 노이즈 발생을 좀 보면 이제 반도체향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속박 향은 상대적으로 크고요. 마그네틱은 뭐 상대적으로 작고요. 뭐 이제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측정 가능 하중은 이제 반도체식 향은 이제 무관합니다. 예. 근데 금속박은 이제 300g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250g도 측정 가능하고 한데, 그거 보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그네틱 셀은 어떠냐? 8kg 이하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 향은 이제 글라스 프릭 공정으로 해서 붙이는 거고요. 메탈 바디에. 그 다음에 이제 금속박은 이제 에폭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부착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마그네틱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체형이죠. 예, 일체형이어서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착은 없고요. 예. 저거를 이제 그 모듈을 한 번에 가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관련된 무게 센서, 응력계 관련해서 현장의 VO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기차, 드론 택시, 고고도 무인기 이렇게 그 그림이 이제 세 개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배터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고성능 배터리를 요구하죠.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전기차, 드론 시장이 확대되면서요. 고성능이라는 게 이제 고출력, 고용량입니다. 예, 고출력, 고용량.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게 센서가 필요한 겁니다. 고정밀에. 예, 무게 센서가 필요한 거고요. 뒷장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제 무게라는 게 예로부터 돈이었습니다. 머니였어요. 예. 그 가치 판단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애적부터 해왔었던 거고요. 이 정확한 무게 측정이라는 게 산업적,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현장의 VOC를 좀 보면 이 자동차 리튬 전지 생산 라인의 그 전후 공정 무게 검사를 통한 정불 판정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 교반 공정이라든지 도포, 건조, 뭐 테스트 공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그 무게 센서가 사용됐냐면은 이제 초고정밀의 마그네틱 셀이 활용됐습니다. 근데 아까 고성능, 고철력, 고용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고출력, 고용량으로 가다 보니까 8kg가 넘어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8kg가 넘어서면 마그네틱 그 셀, 이 초고정밀로는 이제 측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뭐 금속박 스트레인 게이지를 활용하는 건 어떠냐? 이거는 이제 300g 미만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또 고정밀이라고 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제 고정밀의 반도체 스트레인 게이지는 기존의 이제 금속박이라든지 마그네틱 향 방식을 대체해서 MEMS 기반의 산업용 고정밀 반도체 센서 모듈을 관련 기술이고요. 예. 이 마그네틱 셀은 뭐 연구실 저울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일본이죠. 일본이나 이제 유럽 쪽인데 메틀러 토레도라든지 사투리우스, AMD, 이시다, 신코, HBM 예, 이런 기업들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죠.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게 저울이죠. 저울 일명 체중계라고 간단히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유명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견 기업인데 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카스라고 예, 카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카스에는 스트레인 게이지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예, 중국에서 생산된 걸 가져와서 예,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하는 겁니다. 어셈블리만. 예, 여기까지 해서 좀 자동차 리튬 전지 생산 라인 전후 공정에서의 무게 검사를 통한 정볼 판정에서의 무게 센서 예, 현장의 VOC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 부분에서만 활용될 수 있느냐? 이 무게 센서, 이 중량 센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이본더, 반도체 장비죠. 예. 이 본딩 압력의 미세 측정을 통한 장비의 캐리브레이션을 활용할 때 쓰이고요. 디스펜서, 이제 카메라 모듈에 도포 코팅을 하는 형광 물질 양을 이제 정밀하게 무게 측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제약계 업계에도 사용됩니다. 약품 캡슐 무게 측정 시스템에도 활용이 되죠. 예. 캡슐용 무게 측정 장비로 체커라고 해서 이제 정불 판정, 용량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캡슐 안에. 그다음에 이제 유량계로도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유량의 압력을 측정하는 유량계 내의 센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량계가 어디에도 활용이 되나요? 예, 가전제품의 이제 세탁기에도 활용이 됩니다. 모전자에서도 이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지금 제품을 한 내년 정도에 낸다고 개발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3를 보면 첫 번째가 TC 본더라고 해서 칩 마운팅 헤드라고 있는데요. 이게 TC 본더라는 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TSV 공정의 핵심 장비입니다. 예, TSV 공정. 여기에도 노드 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좀 고정밀의 노드 셀에 대한 현장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고요. 또 쉽게 볼 수 있는 와이어 본더에도 들어갑니다. 이 와이어 본더가 이제 포스를 측정하고 이때 가해지는 볼티지를 측정하여 이제 캐리브레이션을 하거든요. 이때도 이제 중량 센서, 무게 센서가 활용될 수 있고요. 예. 한 6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산업용 고정밀 반도체형 중량 센서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일반의 금속 박식 센서를 말씀을 드렸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300g 미만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초고정밀 마그네틱 센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8kg 무게로 치면 이제 8kg 이상은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부가 가치 고정밀 반도체식 센서라고 해서 이제 노란 이제 큰 사각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산업용적으로 산업체, 스마트 공장 이런 부분에서 니즈가 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정밀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금속박은 5,000분의 1이고요. 이제 반도체 향은 이제 10만 분의 1. 예? 마그네틱 셀은 이제 240만 분의 1이고요. 측정 중량은 금속박은 300g 이상.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정밀의 반도체 향은 무게는 무관합니다, 일단.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셀 향은 아까 배터리 이제 생산 라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kg 이상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예? 필드에서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속도 품질을 보면 상대적인 겁니다. 금속박은 한 중간 정도, 속도가 중간이고요. 품질은 양산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는 한 중간 정도. 이제 반도체 향은 이제 매우 높죠. 고고. 초소형화가 또 이게 장점이 또 이겁니다. 반도체 칩을 활용하다 보니까 초소형화, 또 저전력화 이런 부분들이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정밀의 마그네틱 향은 이제 고고요, 속도가. 양산성은 일반 금속박은 한 중간 정도. 반도체 향은 양산성이 매우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6인치, 8인치에 수백만 개의 칩을 찍어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셀은 양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사투리우스에서도 그 마그네틱 그 셀을 그 하나를 만드는데 반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그걸 한 번에 깎아냈는데요. 뭐 정밀 가공 쪽으로는 좀 대단한 거죠. 예. 뭐 코스트를 보면은 이제 일반 금속박은 이제 저가입니다. 예, 저가고 이제 반도체 향은 이제 초저가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그네틱 셀 향은 고가입니다. 예. 앞부분은 이제 반도체 그 칩을 활용한 반도체 소자를 활용한 그 암적 센서, 무게 센서, 응력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그 기술원에서 또 보유한 게 있습니다. 광원을 활용한 건데요. 이제 감도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확산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설계 및 대역폭을 선형적으로 가변할 수 있는 광원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그 로드셀 이런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그 산업용 고정밀 중량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반도체 향이라든지 이 광원을 통한 그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로드셀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기술원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간단하게 그 저희 그 기술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술원은 이제 공국나노팹이라고 하는데요. 연구기관은 아니고요. 그 대형 그 연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일괄 라인 구축된 거 반도체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패턴 형성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라인이 있고 에피 및 증착 공정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구조 및 특성 분석, TM이라든지 FIB, SEM 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인치 기반의 실리콘 MEMS 공정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 지원을 위한 증착 및 엣징 공정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및 신뢰성 측정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개방형 혁신을 위한 공공기술 이전하고 산업용 고정밀 그 중량 센서, 무게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간단하게나마 저희 기술원에 대한 그 나노팹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장비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나노기술원 김성수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강의는 오늘 모두 끝났습니다. 안전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심한 틈을 타 발생하는 안전사고. 직장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우선 건물 내 기둥이나 보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이나 균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배치된 의자, 책상, 칸막이, 캐비닛 등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 감독자,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코드나 전선 등 전기통신 배선에 불량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선풍기 등 개인용 전열기기는 퇴실 시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며 성냥, 라이터,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각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게이지 압력 및 충약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사무실 내에 게시된 피난 안내도는 평소에 확인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계단, 복도 등에는 긴급 대피 시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피난 유도 등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문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열 수 있도록 잠겨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각 사무실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내용을 직원 모두가 숙지해야 하며 위험 상황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게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서원들이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점검의 중요성. 우리 모두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